주식 투자를 하기는 하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매출이 많이 잡혀 있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내년 뭐 1분기, 2분기까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좀 이른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꼭 주식으로 격파하겠어라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 흐름을 내가 잘 잡을 수 있는 거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네. 그 경기 침체 이슈가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2024년 내년 예. 상반기든 하반기든 경기 침체 피할 수 없고 100%다. 블룸버그에서 나왔죠. 예. 블룸버그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체로 가는 건 맞는데 네. 시나리오가 두 개로 나뉠 거예요. A, B.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왔고 감기에 걸릴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약한 감기로 걸리고 빠져나올 거냐, 독감에 걸려서 나올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비유가 너무 이해가 못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말했던 것도 있고 월가에서도 말했던 것도 있는데 가벼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경기 침체인데 살짝 빠지고 나올 거다. 예, 그거는 뭐냐면 기업의 실적들이 떨어져서 역성장하는 거를 우리가 실적이 나빠지는 걸 경기 침체라고 볼 거예요. 뭐 다른 지표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기업들이 실적이 역성장에 걸린다는 거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떨어지는 폭이나 떨어져서 반등하는 시간이 짧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힘든 기간이 짧고 그렇게 고통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가벼운 경기 침체.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보는 또 쪽이 하나 있고 아니다. 본격적으로 올 거다. 힘들 거다라 보는 게 이제 내년 뭐 한 2분기부터 해가지고 한 1년 이상 힘들어질 거. 1년 이상 쭉 빠지고 1년 이상 분기가 역성장을 한다는 거는 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밸류로도 움직이지만 사람들의 심리로도 움직이거든요. 3개월만 힘들 겁니다랑 1년 내내 힘들 겁니다랑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틸까 팔까로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긴 경기 침체가 되면은 패닉셀 계속 던지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이번에도 이제 연초부터 지금 거의 연말 다 돼가는데 계속 던졌잖아요. 이런 장이 더 힘든 거예요. 이번에 뭐 서킷 걸린 거 없이 그냥 쭉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야금야금 던지다 보니까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깊은 경기 침체를 한번 겪고 나면 과연 V자 반등일까? 이제 문제는 횡보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실적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깊은 경기 침체로 빠지면은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투입하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대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회복하는 거랑 가벼운 수술 받고 뭐 내일부터 활동하셔도 됩니다랑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나리오 두 개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뭐 경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S&P도 많이 빠지고 코스피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경기 침체 이슈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반영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40년 만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면 주가만 떨어지고 채권이 튀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라던가 대부분의 이제 가장 안정적인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보유해가지고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땐 채권이 오르고 채권이 떨어질 땐 주식이 오르니까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라 그랬는데 1969년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뭐 영국도 파산한다, 뭐 한다 얘기가 나오는 게 둘 중 상호 보완적인 줄 알았더니 둘 다 망해버린 거죠. 이게 지금 근래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금 좀 투자가 좀 어려워진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약한 감기와 독감,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중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B가 될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항상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을 개인이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둥둥둥 떠가야지 그 바람을 맞으면서 노를 아무리 저어봤자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시나리오 A인 경우는 이번에 3분기 기업들 실적이 나올 건데 잘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기업들이 성장하는 중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저번 주 주말부터 연준 위원들의 뉘앙스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에 몇 달 전에 파월 의장이 아마 잭슨 홀부터 그런 것 같은데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침체 없이 물가만 딱 잡고 다시 성장으로 갈 거야 라는 말을 싹 빼버렸어요. 그 말을 뺐다는 거는 하드 랜딩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연준 위원들 3명이 발언을 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금리 상승을 빠르게 했다. 그동안. 그리고 금리 상승을 하면은 효과는 몇 개월 뒤에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확인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나올 변수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 굉장히 그거를 비둘기적인 아닌 표현으로 해서 그렇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금리를 쭉 올리고 나면은 쉬면서 그 효과를 봐야 될 구간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은 역효과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형태의 말을 3명이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 블러드 총재까지. 그래서 와 저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한번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상승세로 다시 돌아선 이유들이 아닐까 좀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 상승을 연말까지만 하겠다. 뭐 우리가 5.25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4.75에서 멈추겠다. 뭐 아니면 5.0에서 멈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내년부터는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식 투자 해볼 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로 쏠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지금의 뉘앙스인 거고 결국 그걸 결정을 이제 파월 의장이 할 건데 비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아니야 금리 그냥 올릴 거야. 계속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은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기대했던 그 약간 반짝 랠리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기대감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근거나 확정 없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라는 선반영으로 가는 건데 그걸 확 깨버렸을 때는 그냥 그대로 고꾸라지는 거죠. 이번에 6월, 7월 올랐던 랠리, 9월에 한 2주간 올랐던 랠리들이 다 기대감 랠리였거든요. 기대감 랠리는 기대감만 꺾어주면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년 2분기부터는 기업들 성장이 많이 꺾일 거라 봐요. 네. 1분기 실적이 2분기에 발표 나면서 이제 한번 꺾이고 2분기도 또 실적이 또 꺾이고 한 2분기 정도 꺾여 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증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채권 금리를 봤더니 내년 상반기가 최고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뭐 5.25로 하던 해서. 그럼 그때부터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고 지켜보는 단계거든요.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뀌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고 내리거나 우하향한다라 그러면은 주식은 아니지만 채권 가격은 회복을 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거예요. 연기금이라던가 그동안 투자은행들이라던가 부실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회복되면 자산이 다시 회복이 되고 회복된 자산으로 이제 저렴해진 주식들을 저점에서 쓸어 담게 되면서 내년 여름에는 비시나리오일 때는 오히려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볼 거예요. 잘 건강하게 회복할 거냐 아니면은 입원을 한 1년 정도 하다 회복할 거냐. 횡보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횡보장이 온다 그러면은 주식은 재미가 없고 채권만 가격이 회복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주식 투자하면은 돈을 못 버니까 채권 비중을 늘려놓는 게 낫고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 치는 것 같다라고 봤을 때는 채권 비중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그대로 주식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내가 큰 손실을 입었다, 뭐 75% 이상 손실을 잃었다 그러면은 300% 수익이 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천천히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죠. 주식으로 회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금으로. 뭐 있으면 좋겠죠. 내가 뭐 아니면 현금 소득을 늘려서 현금을 늘리는 방법, 절약을 해서라도 캐시를 더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아니면은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자산들을 현금화해야 된다. 유동 자산을 늘려놓으라는 거예요. 바꿔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내가 캐시를 들고 있는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다시 평정심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3억 정도를 다시 쌓아놨다. 주식을 75% 물렸지만 그럼 이 3억을 가지고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 됐다. 얘를 그때 투입시키는 거죠. 그럼 난 언제든지 돈을 벌 준비가 돼 있어라고 하는 게 훨씬 낫더라. 그런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가도 잡힐 거야. 물가가 CPI 구성 요소에서 보면 30%가 다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특징이 되게 좀 느려요. 주식보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미 벌써 부동산 나머지는 다 꺾였는데 부동산 가격은 이제서 정점을 꺾여가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나면 그 반영이 한 반년 정도 딜레이 되거든요.
그럼 내년 한 3월 뭐 그때부터는 CPI가 뚝뚝뚝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럼 금리도 당연히 올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을 담을 것이다라 보는 게 이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비시나리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약간 후행한다고 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뭐 유지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예,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논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가는 못 잡는다. 영원히 그 가자. 이상으로 간다. 영원히 가자. 이제 그 뭐 위드 코로나처럼 우리 위드 인플레 하자. 인플레 못 잡으니까 같이 가는 거다. 그거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 가격은 막 튀어 올라가고 현금 가치는 똥값이 되고 신용이 엉망이 되면서 경제는 또 엉망이 되는 뭐 짐바브웨 꼴이 나는 건데 제 생각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 보고 다만 인플레이션 타겟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2%로 이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거는 연준에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룰 중에 하나인데 왜 2%로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네. 그냥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이 2%가 가장 황금 비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2%를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거 3%를 올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이 빨리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주말에 블러드 총재도 PC가 3%로 떨어질 거다 내년에 그렇게 본다라는 거는 2%라는 얘기가 아니라 3%라는 얘기를 기준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은 증시에서는 더 이제 좋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폴 볼커 의장이 사망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인플레이션율을 2%로 해야 돼? 사람들은 인플레를 2% 잡으면 실업률도 떨어지고 경기도 좋아지니까 환상적이라 생각하겠지만 경기가 조금 침체되면 3%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인플레가 잡아먹을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망했거든요. 기대 인플레를 아예 처음부터 잡아버리려고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이제 안 잡히니까 3% 잡자. 그러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단박이 되고 또 여기에 또 워낙 지금 장에 막 이슈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은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예. 뭐 지정학 정치 이슈, 뭐 그렇죠. 국제 글로벌 이슈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영국도 나오고 유럽도 나오고 정말 뭐 신흥국도 나오고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이런 걸 종합했을 때요. 예.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좀 주식을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보수적으로 해야 될까? 조금만 일부를 담아가도 될까?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하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매출이 많이 잡혀 있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중국과 미국의 이 분쟁 우려가 빨리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계속 골마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서로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 봤죠. 합의나 화해를 통해서. 지금 분위기들, 특히 이번에 3연임할 때 발언들을 봤을 때는 대만과 전쟁을 할 확률이 거의 100%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 전쟁하는 타이밍도 25년 안에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블룸버그도 그렇게 보고 있고 27년이라 봤던 관점이 25년으로 땡겨왔고 그럼 이 관점에서 당연히 반도체라던가 반도체도 고성능 반도체가 뭐냐면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들이에요. 왜 그거를 주지 않으려냐고 했을 때 중국의 무기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과 이제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전력은 압도적이지만 중국에서 지금 무기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미국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반도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미국 기업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미국만큼 소비를 해줘야 되는 곳이 중국인데 거기에 팔지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되게 곤란함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고 중국에 매출을 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이런 것들. 중국에서 상영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싸우든 말든 타격이 없는 거죠. 애초에 거기 시장을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에 속하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있네요. 예, 애플, 테슬라, 스타벅스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어떤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테슬라 자동차 뭐 수입 금지, 뭐 판매 금지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 낫다라는 거죠, 차라리. 네. 아, 그렇게 해서 예. 그럼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조금 더 나을까요? 우리나라 주식들도 수출을 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벌려면. 근데 중국을 빼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2008년 끝나고 2009년에 우리나라가 V자 반등이 왔었던 이유는 중국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출하는 거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반도체나 연관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나쁘지 않다라 보는데 옛날만큼 그게 막 미국 증시가 무너졌는데 한국 증시만 살려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력을 발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보면은 그냥 중국 증시를 투자하던가, 예, 아니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던가. 한국은 중국과 관련 없는 좀 소비재, 신성장 소비재. 뭐 하나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를 타고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예시입니다. 그거는 소주를 많이 먹어요. 이제 넷플릭스 화면에 보면 한국 영화들, 드라마들이 순위에 올라가는데 소주를 먹는 모습 보여주고 라면 먹는 모습 보여주고 떡볶이 먹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건 다 경쟁자가 있지만 소주는 경쟁자가 없어요, 수출하는데. 참이슬이거든요. 네. 그러면 진로화이트 그 소주가 계속 해외로 수출되면서 경쟁사 없는 글로벌 원탑 그냥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소주는 있구나. 그냥 진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혀 중국 리스크 없이도 이건 날아갈 수가 있는 주식이 되겠죠. 실제 지금 주가 흐름이 움직이고 있나요? 안 좋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다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인기를 띄우고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국내 내수 비중이 워낙 커서 그런데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막 미국에서 포차해서 소주에 떡볶이 라면 먹기도 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 네. 그렇게 좀 갈라서 봐야 되는 것이군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확실히 뭐 소주 정도야 뭐 그렇게 뭐 국방이나 이런 핵심 이런 거랑 생존이랑 결부된 게 아니니까 예. 영화 보면서 저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예.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그런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투자는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조금 더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내년 뭐 1분기, 2분기까지 예. 그런 게 조금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좀 이른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낫긴 한데 네.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야구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주자면 제일 좋은 확률은 1루 베이스를 꾹 밟고 있다가 타자가 공을 땅 쳤을 때 안타가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뛰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1루에서 2루까지밖에 못 가요. 1루에서 안타 하나로 3루까지 가야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1루 베이스에서 한 3발 정도를 옆으로 걷습니다. 그 이유는 저 사람이 안타를 칠 확률이 있다라는 걸 선반영한 만큼 3발 걷는 거예요. 비유가 너무 좋으신데요? 그리고 연준이 투수인 거예요. 견제구가 빨리 들어올 것 같을 때는 좀 보폭을 줄여서 1루에 좀 붙어서 좀 서 있고 연준이 오늘 좀 느슨한 것 같다 그러면 은 보폭을 늘려서 한 4발까지 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땅 하고 있을 때 바로 딱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 흐름이 딱 그래요. 나스닥으로 치면 11K에서 12K 사이에서 왔다 갔다 눈치 보면서 언제든지 호재만 딱 나오면 튀어 올라가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이틀 동안 거의 20% 넘게 올랐어요. 와,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분명 난 FOMC 다 보고 다 판단하고 들어가려 했는데 벌써 주가들이 뭐 20% 30%씩 오른 다음에 자 이제 안심하고 사세요라고 하면 뭔가 찝찝한 거죠.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투자의 딜레마가 그런 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옛날에 했던 말이 7할 투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5할은 너무 불안하고 예, 홀짝인 거고 이제 18을 보면은 이거는 너무 먹을 게 없고 7할 정도에 뛰는 게 그나마 낫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 있어서 7할 투자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투자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리스크를 약간은 지고 뛰긴 해야 된다. 근데 보다시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실적 랠리가 나올 때 조금 그리고 이제 뭐 FOMC 나오는 거 보면서 비중 조금 더 그리고 아까 같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라는 거는 그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를 통틀어서 진짜 매크로적으로 말하는 거, 크게 말하는 거고, 네. 근데 개별 단위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은 먼저 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면서 미시적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걸 다 이렇게 통제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시나리오 B로 간다 했을 때도 투자할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B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년 지금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타겟팅을 한 2분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채권을 좀 투자할 만하다 싶어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채권은 계속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향후 1년간은 채권이 좀 재밌을 것 같다 싶어서 채권 비중을 그때 늘려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권에 투자할 돈은 남겨두고 지금은 그냥 지금 관점에서만 좀 남겨보고 있고 그럼 계속 쌓여 들어오는 현금들은 내년 2분기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채권으로 갈 거냐, 주식으로 다시 밀어줄 거냐. 만약에 시나리오 B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2분기부터 다시 이제 받는 구간이 올 건데 그걸 볼 거예요. 잘 건강하게 회복할 거냐 아니면은 입원을 한 1년 정도 하다 회복할 거냐. 횡보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횡보장이 온다 그러면은 주식은 재미가 없고 채권만 가격이 회복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주식 투자하면은 돈을 못 버니까 채권 비중을 늘려놓는 게 낫고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 치는 것 같다라고 봤을 때는 채권 비중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그대로 주식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채권에서 한번 먹고 그거 팔아서 주식 먹고 베스트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23년 2분기에 채권 먹고 24년 2분기에 주식으로 다 전환해서 또 먹고 이제 이러고 싶은데 이제 뭐 시나리오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폭보다는 예.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기라는 건 경기 침체기라는 말로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이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생각보다 별로 못 벌 거예요. 보니까. 그럴 때는 뭐 골라서 아무거나 해도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특정 섹터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 섹터만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좀 무난하게 채권에 투자한다던가 예전에 2011년, 12년에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연 20%를 넘었었거든요. 정말요? 예. 그리고 그때는 주식 투자 뭐 1위 수익률이 뭐 0%, 1% 그러면 이제 주식 1등 뭐 이런 시절이니까 백날 주식 해봤자 채권을 이기지 못하는 시절이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채권의 순풍을 타고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주식으로 격파하겠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때 그 흐름을 내가 잘 잡을 수 있는 거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댓글에 채권을 또 어떻게 사냐고 그런 것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무난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ETF가 있어요. 채권 ETF, 뭐 미국채, 국고채, 우리나라 국고채 이렇게 투자하는데 한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국채, 국고채. 그리고 이제 물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데 그 뭐 30년 물 이런 거 초장기채라 하거든요. 얘네들은 매매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 극단적인 매매 차익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채가 30년 물이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30% 하락했어요. 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난 아닌 거죠. 그럼 이게 다시 회복된다라고 그러면은 30%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도 내가 국고채라 하더라도 짧은 물을 쓰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긴 연물을 쓰면은 좀 더 리스크 있게.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ETF에서 그런 단어도 없이 그냥 국고채 이렇게 돼 있으면은 1년부터 30년까지 그냥 골고루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아니면 채권에 좀 투자를 큰 돈을 좀 하겠다. 그러면 세금 때문에 그냥 개별 채권을 사는 게 나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국고채 10년물짜리가 10만 원인데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서 6만 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얘는 10만 원에 이자 뭐 2%다 그러면 나중에 만기까지 가져가면 10만 2천 원을 받는 국채잖아요. 근데 지금 4만 원이 디스카운트 돼 있잖아요. 이 4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제가 나중에 그래요? 받으면은. 예. 그래서 그 세금을 생각하시면은 개별 채권이 낫고 뭐 그냥 소액이라 별 상관없다 그러면은 ETF로 가시는 게 낫고요. 또 이번에 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채권까지도 한번 범위를 넓혀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요즘에 채권을 좀 말하는 그런 언론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 단어 생겼어요. 체리니. 그래요? 골리니, 테리니, 체리니 이러죠. 그렇구나. 예.